안녕하십니까, 송작가TV의 애청자 여러분. 편안한 광복절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번방이 없는 관계로 광복절에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손님 모셔봤습니다. 오늘 저희들한테 한반도에 존재하는 친일파의 역사를 샅샅이 알려주실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진 실장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78주년 광복절 아침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진입니다. 네, 지금 방학진 실장님은 어떻게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번 달로 제가 연구소 근속한 지 25년 됐습니다. 25년째요? 네. 어렵고 가난한 길 아니었나요? 네, 대학교 2학년 때 자원봉사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까지 지금 한 30년 되는 거고 직업으로 한 거는 이제 이번 달이 만 25년 됐습니다. 해오시는 동안 어떻게 보람은 좀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역사, 정의, 실현 이런 쪽에서 좀 부족함을 느끼고 계시는 상황이실까요? 뭐 민족문제연구소가 여전히 배가 고프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덕업일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멋지네요. 네. 덕업일치.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앞으로 많이 나눠볼 건데, 네. 오늘은 이제 주제가 주제인 이상, 네. 친일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자, 친일파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뭐, 창씨개명 했다 그래서 친일파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닐 네,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친일 행적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네. 이 사람들을 친일파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는지, 네. 그거부터 알고 싶네요. 네, 보통 일본에 친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한자 그대로 네. 표현하면은 일본에 친한 사람이 친일파냐, 그럼 어느 정도 친한 사람이냐, 무엇 때문에 친한 것이냐, 네. 뭐 J-팝 좋아하면 친일파냐, 뭐 일본 음식, 뭐 사케 먹고 사시미 먹으면 친일파냐, 뭐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친일파라는 용어도 시대마다 다양하거든요. 친일파, 친일반민족 행위자, 네. 부역자라고 표현하는데 학술 용어로는 친일파라고 하는 것은 1904년 러일 전쟁 전후로부터 네, 그때 시작합니다. 네. 러일 전쟁 전후로부터 45년 해방 때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라고 이제 학술적으로 돼 있고 법률 용어로는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특별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특별법에 의한 명칭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구분되어 있는 네. 명단의 숫자 네.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것은 이제 그 학계, 민족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학계에서는 네. 그 친일 인명사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세운 기준에 의해서는 4,389명이 2009년도에 인명사전에 등재되었고, 그렇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특별법에서는 그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이었지만 여소야대였고, 그 당시 야당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표의 어떤 엄청나게 방해 때문에 친일파 기준을 좁혀놨어요. 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조사 보고서가 발간됐는데 그때는 1,006명이 들어갔으니까 4,600명에서 1,006명 4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 이유는 박정희 빼려고 그런 거예요. 네. 박정희 연관성 있는 네. 사람 다 빼낸 거군요. 박정희를 빼려다 보니까 박정희와 동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정부위원회에서는 1,000명 정도, 연구소에서는 4,000명 정도가 나온 거죠. 이게 나중에 다시 늘려야 되겠네요. 네, 그럼 근데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다시. 네. 이게 남한에 있는 사람들만 특정한 건가요? 아니면 남북한을 포함해가지고 남북한 있어요? 포함한 겁니다. 포함돼서? 예. 네. 그러면 그 해방 당시에 말하자면 한 4,600명 정도의, 물론 다 찾아내지 못했지만, 네. 친일 행위자들이 있었다고, 이제 짐작이 되는데. 더 많다고 봐야죠. 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친일파들을 전부 다 척결을 했다. 라는 얘기가 있고, 네. 우리는 그들이 그대로 권력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길래, 네. 북한은 어떻게 친일파들을 처리했고, 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했을까요? 그 학문적으로는 북한에서는 친일파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친일파 영역이 정치 영역이었고 45년 해방 이후에 북한에 남아있던 친일파들, 친일 지주들은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북한에 남아있던 친일파를 청산할 만한 인자가 일단 없고 다 도망온 거예요? 다 그러면? 남아있으니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고 정치적으로 또 친일파를 숙청하려고 하는 법을 만든 적은 없어요. 북한도? 예, 법은 없는데 자연스럽게 농지개혁을 하다 보니까 토지개혁을 하다 보니까 그 토지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토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친일파 아니겠습니까? 매판 자본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토지 개혁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 남아있는 친일파를 청산할 만한 법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된 거고. 즉 공산주의에 의해서 경제적 기반을 다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들이 거기에서 네. 잔존 세력으로 남아있던 애들이 없기 네. 때문에 네. 뭐 쓰레기를 다 남한으로 떠넘긴 거네요. 그 친일파가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네. 하나는 정치적인 백그라운드와 물적 토대라고 보는데 네.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는 일제강점기니까 조선 총독부겠죠. 네. 조선 총독부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친일파가 갖고 있는 물적 토대인 땅, 그때는 70% 이상이 농민이었기 때문에 땅 부자고 친일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지주들이 그렇습니다. 친일 행위를 한 자였다. 예. 그래서 북한에서 당연히 토지 개혁을 하다 보니까 땅을 소유한 친일파들이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없어지고 물적 토대가 없어지니까 북한에 남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럼 남한에서는 네. 왜 이 친일파들이 이 신분 세탁을 하고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어떤 주변에 보면은 그 북한이 고향인 분들 우리가 네. 가끔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북한 분이야라고 하는 분들을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25 때 145태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45태 당시에 내려왔던 분들. 그건 순수한 피난민이시죠. 6.25 네. 때문에 내려온 분들이죠. 대표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 같은 경우겠죠. 그 이전에 내려온 사람들. 쉽게 말하면 1945년부터 48년까지 미 군정과 소련 군정 당시에 북한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은 친일파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남한에 있었어도 사실 친일파는 눈치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물적인 재산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또는 정치적 기득권을 총독부가 없는데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살아남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배경이 없어졌지만 남한에 있는 친일파의 경우에는 다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생겼죠. 바로 미 군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총독부를 대신해 주었고 물적 토대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승만 정권에 있어서도 농지개혁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초대 이제 농림부 장관이 이제 조봉암 선생이 되면서 농지개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북한만큼 또는 철저하게 농지개혁을 하지 않았고 또는 농지개혁을 하면서 예외 조항을 뒀거든요. 모든 것은 디테일에 강한데 악마들은 그 친일파들이 농지개혁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남한에서. 무슨 조항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나는 지주이지만 내 땅의 명의가 교육 관련 교육 부지다. 학교 부지다. 네, 종교 부지다. 공공 이래서 부지다. 종교인들이나 예, 그렇습니다. 사학들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부터 그 네. 땅들을 일제 때부터 이어받아 내려와 가지고 자기 부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로 물적 삼을 토대를 수 있는. 삼은 거죠. 네. 예, 크게는 농지개혁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친일파, 친일지주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친일파의 경우에는 자기 땅이 농지개혁 대상이 되니까 그 땅을 학교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제가 어느 대학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근데 땅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뭐 유체동산이라 그래야 될까요? 예금이라든지 네. 무슨 뭐 공장이라든지 네. 주택 네. 또는 뭐 여러 가지 채권 등등 그렇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유지되는 재산들은 네.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이게 회수가 됐을까요? 그런 걸 이제 적산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남겨놓은 재산, 총독부 명의로 된 재산이 적산이기도 하고 또 이 적산 처리를 미 군정이 했거든요. 네. 미 군정의 신한공사라고 하는 뉴코리아 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신한공사라고 하는 그 요즘으로 말하면 공기업 같은 걸 하나 만든 거죠. LH공사 같은 걸 만들어서 적산 관리를 했는데 그 적산은 미 군정과 조금이라도 연관인 사람들이 적산을 부려받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작은 일본인이 살던 집이라든지 2층 집도 적산이기도 하지만 아주 큰 대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미 군정과의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적산을 부려받으면서 일제 때 누려왔던 물적 토대를 계속 이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군정한테 일단 다 쓸어 넣기는 했지만 네. 결국은 그것들을 다시 불화받는 과정들에서 원주인들이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그걸 찾아간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총독부가 주인이었고 네. 친일파라 하더라도 주인 밑에 마름 정도밖에 계급이 아니었는데 미 군정은 한국을 직접 지배하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대리 통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친미적인 정권만 세워놓고 다시 미국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적산을 미 군정 소유로 남겨놓을 필요가 없고 믿을 만한 세력에게 적산을 불화한 것이죠.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뇌물이라든지 비리가 네. 막 일어났을 것 같은 네. 느낌적 느낌이 좀 듭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뭐 최근에 뭐 드라마라든지 여기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야말로 기분이 쪼꼬레만 할 줄 알면은 땅이 막 내 땅이 돼버리는 예,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야, 이건 뭐 옛날 미국에서 서부 개척하던 시대도 아니고 그냥 그런 자산들을 거의 그냥 공짜에 다름없이 그 불화를 받는 과정에서 왜 친일파들이 더 특혜를 많이 받을까요? 일반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몰라서 그랬던 걸까요? 미 군정이 몰라서는 아니고 네.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그 친일파가 어제까지는 영미 귀축, 영국과 미국이 귀신이라고 전제하고 영국과 미국의 연합군들을 없애자라고 목 놓아 외쳤던 그 친일파들을 왜 다시 미 군정은 다시 등용했는가? 이뻐서일까?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이제 국익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미국의 국익은 간단하거든요. 어제의 적이라도 지금 현재 미국의 국익이 되면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반도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본에 부역했던 애들을 네네네. 다시 네. 재활용하는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얘네들이 커왔던 거군요. 2차 세계대전의 주축국이 있지 않습니까? 연합군과 싸웠던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다음에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 아닙니까? 네. 그 세 사람 똑같이 전범이거든요. 히틀러는 45년 5월에 우리가 해방되기 3개월 전에 지하에서 자기 애인하고 자살했고, 네. 무솔리니는 도망가다가 저기 불가리아 레지스탕스에 잡혀서 현장에서 죽었거든요. 네. 그럼 똑같은 주축국의 한 축이었던 히로히토도 죽거나 감옥에 가야 되는데 네. 그 미군정, 정확히 말하면 메가더가 일본의 진주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히로히토를 죽이면 안 되겠구나. 네. 어제 동지였던 소련하고 이제 싸워야 될 때가 됐거든요. 어제 동지였던 소련과 중국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그 천황 히로히토를 살려놓고 반공블록, 공산당을 반대하는 블록을 히로히토를 중심으로 해서 쌓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럽에서 철저하게 했던 과학청산이 아시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 유탄을 대한민국이 맞은 거고 그 결과로 지금까지 친일파 청산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유탄을 우리가 맞고 있는 거죠. 결국 뭐 분단도 반공 세력들, 그러니까 러시아 세력들한테 100% 이제 한반도를 넘길 수 없고 마찬가지로 미국한테 전부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러시아의 영향력으로 분단이 네. 한반도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된 것이 독일 아닙니까? 네. 동독과 서독.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도 잘못을 했고 2차 세계대전에서도 잘못했기 때문에 전범국이니까 전범국이니까 당연히 그 네. 응징으로서 분할했는데 그럼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은 일본이 분할돼야 되는데 우리가 분할됐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의 한 편이 우리가 분할됐습니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국제사회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말씀 나오시니까 갑자기 여쭤보는데 네. 우리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접받지 못했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네, 네, 네.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개석 총통이 네, 총통이. 연합군의 일원이었죠. 아시아를 대표하는 맹주였고 장개석은 꾸준히 이 조선 한국이 연합군의 일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얄타 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 회의에서.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어졌으면 됐을 텐데 장개석 자체가 45년 이후에 국공 내전이 벌어지면서 중모태통과 공산당과 싸우면서 본인 스스로가 대만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장개석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백지수표가 된 거죠. 영향력이 무효가 없어져버린 거거든요. 무효가 되고 거기 또 하나 두 번째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이 국익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중국 공산당이라도 공산당 손잡고 소련 공산당하고 손잡고 일본을 물리쳐야 됐다면 이제는 일본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어제 동지였던 중국과 소련이 나의 적이 되었다. 그래서 또 다른 동지인 일본을 만들어서 그 일본을 살려놓았고 그 유탄으로서 우리가 친일파 청산이 안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운 와중에 대한민국의 자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네. 자, 이 과정에서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뭐 미국의 힘을 얻었든지 간에 운이 좋았든지 간에 네.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네. 이승만은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 평생 일본 국적으로 다녔다고 하지만 반공이나 그 길을 굉장히 앞에서 내세우는 듯한 모습들도 보였단 말이죠. 지금 평가할 때 이승만은 친일파입니까? 친일파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학술적인 기준은 친일파는 아니죠. 네. 예, 친일파는 아닌데 친일파를
부활시킨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 친일파가 예수님이죠. 친일파 그러니까요. 부활시켰으니까. 그럼 친일파로 몰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술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그 당시에 뭐, 반민족 행위 처벌을 네, 위한 반민특위를 반민특위도 있었고, 네, 네. 또 그 이외에도 뭐, 여러 번 뭐, 김구라든지, 진짜 민족주의자들을 통해가지고, 친일파 청산을 할 수 있을 기회가,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 왜 이승만 그러면 친일파들을 부활시켰을까요? 그 전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했던, 이승만 친미 정권을 만들고자 했던 미국의 어떤 생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45년 해방이 되고, 8월에 해방이 되고, 임시정부가 바로 들어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임시정부는 그동안에 아시지만 장준환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광복군들이 OSS와 함께 독수리 작전이라고 해서 미군 특수부대원과 국내 진보작전을 모여야 하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핵이 네. 안 떨어졌으면 바로 국내에 그렇습니다. 침투를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거리를 보면 중경, 임시정부가 있던 중경과 서울이 가깝죠. 그 당시 이승만은 태평양 넘어 있었단 말이죠. 하와이에 엄청 멀리 있었죠. 있었죠. 네. 근데 이 당시에 그러면은 먼저 1940년 10월에 이승만을 먼저 국내에 들여보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미국에 꼼수가 나오는 거죠. 가까이 있는 중경에는 한 달 후에, 한 달 이후에 11월 달에, 그것도 개인 자격으로 몇 번에 나눠서 들어오게 하죠. 쉽게 말하면 좀 비유하자면 이것은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 되는데 미 군정이 이승만을 먼저 국내에 입국시킴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임시정부 세력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입국을 시키면서 기반을 다지게 만들었고, 또 이승만이 픽업된 이유는 당연히 영어를 잘하기도 하고, 그동안 이승만의 이력을 보니까 미국에게 반대할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친미 정권을 세워야 되는 국익에 그러니까 부합한 인물이었기 민족주의자적인 성향은 없고 네. 그냥 미국이 시키는 대로 잘 말들을 똘마니로 보였기 때문에 이승만을 세웠다는 건데 그 이승만이 전쟁도 치르고 뭐 그 어찌 됐거나 장기 집권을 이뤄가면서 친일파들을 숙청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왜 안 했죠? 내가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본인이 들어올 때는 아무런 정치적 기반이 없거든요. 이승만은 1920년대 임시정부에서 탄핵이 됐고, 그 다음에 쫓겨가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하도 분란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사회 전체를 본인의 손아귀에 넣지 못했거든요. 그냥 명망으로만 남아있었던, 이승만도 아니고 이승만 박사라고 하는 명망으로만 남아있던 사람이었. 뭐 박사학위도 자기가 왕자라고 사기쳐가지고 하루 만에 받아난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이승만 박사라고 많이 불렀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던 정치적 기반이 없었어요, 국내에는요.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어떻게 보면 여운형이라고 하는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박헌영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기반이 있었다고 한다면, 국내파라고 한다면은, 근데 이승만은 해외파이고, 같은 해외파인 김구만큼도 영향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자 세력들, 돈 많은 친일파 세력들, 대표적인 게 김성수라고 대표되는 이 부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 기존의 일제강점기에 관료를 했던 세력들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고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경찰 세력과 손을 잡은 거죠. 즉 경찰과 김성수 같은 매판 자본들 학원 자본으로 변신해가지고 명목을 이어왔던 자들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요거 약간 이제 곁가지 얘기입니다만, 이승만이 그 당시에 호적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새롭게 취득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2년 동안 그동안 없는 호적부 없는 사람들을 신규로 호적을 내줬다고 해요. 그 과정 중에서 경상도 뭐 시골에 우리나라 4대 재벌의 할아버지들이 다 거기에서 말하자면 호적 취득을 했고, 그래서 뭐 GS, 한화, 뭐 삼성, 뭐 이쪽 LG까지 그렇죠. 얘네들이 전부 고향이 초등학교 동문이다.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진주에. 이게 사실인가요? 그거 뭐 조사해 봐야 되겠어요. 저도 이번 올해 4월 달에 진주 갈 일이 있어가지고 답사차 갔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그런 말들이 있는 모양인데 되게 우연의 일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정말 우연의 일치다. 명당짜리냐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네들이 나중에 이쪽 지역에서 호적만 취득해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변신한 친일파이거나 네. 친일파의 후손 세력들이 거기에서 뭉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하고 연결고리가 그런 있거든요. 의혹 뭐 조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만 드릴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친일 문제는 관심인들도 많긴 하지만 카더라도 많아가지고 가짜뉴스 좀 저희가 구별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가짜뉴스 많은 대표적으로 뭐 노재봉 노덕수 같은 경우 부자지간이라는 부자지간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병도 그다음에 뭡니까 이완용 또 부자지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역사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팩트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주장하는 것이 맞겠죠. 네. 그럼 그 당시에 말이죠. 그 일본인인데 네. 돌아가지 않고 한국의 호적을 취득해가지고 말하자면 한국 사람으로 전환한 애들이 네. 그때 이제 이것도 루머 중에 하나인데 네네네. 숫자가 한 50만 가까이 네, 된다. 네, 네. 그래서 그 후손들이 3대를 걸쳐 오면서 네, 네, 네. 아마 지금 한 4, 500만 됐을 거다. 네, 얘네들이 친일 세력이다. 그런 사람들이 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국힘 투표한다는 말도 있다 네, 하더라고요. 진짜 국힘 쪽에 전부 이찍이 됐다라고 네, 하는 네, 네, 그런 루머들도 있는데 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 제조 1번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요. 제조 1번인. 조선에 있었던 일본인. 일본 입장에 보면 제조 1번인이죠. 우리 교포, 일본에 있는 교포를 뭐 제일 동포라고 하듯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이제 제조 1번인이라고 하는데 그거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영국이나 인도는 워낙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얼굴도 차이가 나고 네네.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뭐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참 그거를 참 뭐라고 하기가 좀 DNA를 다 우리가 조사해 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히 말하기 좀 위험한 지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만한 제조 일본인이 일본인이 남은 건 사실인가요? 제조 일본이 남은 건 분명한데 네. 그 사람들이 그만큼 숫자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영향을 행사한다까지는 또 인과관계를 우리가 또 조사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도 생각할 때 여기에 반은 믿어지고 반은 안 믿어주는 게 그럼 옛날 유태인들처럼 얘네들이 뭐 특별한 종교적 행위나 그룹을 가지면서 탈무드로 애들 가르쳐가지고 어느 나라 가든지 그 그룹을 이루도록 뭔가 친일 교육들을 시키는 뭐 요런 프로세스가 우리한테 존재를 했다고 하면 뭐 할아버지가 친일파면 손자도 친일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정 교과서를 통해 갖고 공교육을 강화하고 애들을 키워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에서 역사에 대한 왜곡,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일종의 스스로의 역차별 같은 이런 잘못된 역사관들이 지금 오랫동안 유지됐던 거. 네. 이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거를 뭐 제조 일본인 뭐 변신한 가짜 조선인의 그러니까 막 뉴라이트에 영향받는 어렵겠지만 네. 뭐 결국은 이제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이 2014년도에 세월호 세대들이거든요. 네. 세월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말도 안 되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실은 교육의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그 좋은 시기에 학생들 교육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이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386 세대를 거치면서 20대들은 아무리 뭘 해도 정의롭고 우리 편이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에 독립운동가들 10명도 안 남아있거든요. 아, 생존에 계신 생존의 분들이. 네. 마찬가지로 위안부 할머니도 마찬가지 소수이고 네. 징용 증명 피해자도 정말 손가락에 꼽지 않습니까? 정말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올바른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들 욕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선해 나갈 방향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친일파 얘기로 돌아가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일파가 재계 쪽에 네. 이른바 뭐 매판 자본으로 만들어진 네. 재벌들이겠죠. 네. 재계 쪽에 나간 애들도 있고 네, 네, 네. 종교계로 남은 애들도 네, 있고 네, 네, 네. 교육계로 남은 애들도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네. 대충 걔네들의 생존 방식하고 네, 네. 대표적인 그런 사례들이 네. 어떤 방식으로 얘네들이 세력 확장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한국 역사 교육을 조금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 독립운동가 하면은 김구밖에 모르고 네.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하면은 유관순 말고는 아는 사람 잘 없고 네. 친일파라고 하면 이완용 말고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치명적인 문제예요. 근데 오히려 이완용이 제가 볼 때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전문 용어를 독박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우 전문적으로 들립니다. 네, 1910년에 그 이완용의 경우에는 도장을 찍은 경우거든요. 나라를 팔아먹는 옥새에 도장을 찍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35년 동안에 다른 또 친일파 영역이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 간과하고 있고 오히려 모든 것을 이완용에게만 덮어씌우는 문제인데 지금도 뭐 이완용 자손들이 땅이 많네, 예, 이완용은 대대로 호의호식하고 살고 네. 있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송 작가 TV를 시청하는 분들은 이완용 이외에 그 이후의 세대들의 친일파들에 더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지금 2023년에 현재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친일파들은 언제 태어난 건가? 이완용 세대 친일파가 아니고 저는 이제 제 식으로 하면은 since 1937년 친일파들이다. 아, 해방 전에 예. 태어나서 한 해방 때 10명 정도, 10살 이쪽 저쪽이 1937년 생이라기보다 1937년도부터 아. 양성된 친일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때입니다. 네. 중일전쟁 이전까지 1910년부터 37년 중일전쟁 이전까지 조선 총독부는 별로 조선인 청년들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일본 군대만으로도 승승장구했거든요. 만주도 먹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중국하고 중일전쟁이 벌어지니까 중국이 만만치가 않다. 일본의 힘만으로는 중국을 다 먹을 수가 없겠다. 이때부터 조선인 청년들을 또는 조선인 여성들을 강제 동원해서 그것이 위안부건 징용이건 징병이건 데려가야 될 필요성이 느껴졌던 거죠. 아하. 예,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37년부터가 친일파가 양산되는 시기입니다. 결국 그 친일파가 양산된 이유는 우리 동포들을 네. 어떻게든 꼬드기든 협박하든 해가지고 네. 일본의 군인이나 정신대로 몰아가기 위한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집책들로서 예. 친일파들이 득세하기 시작했다는 정확히 얘기군요. 말하면은 친일의 홍보대사가 필요했던 거죠. 이 총독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광수 그러면 되게 나이 먹은 이광수라고 생각하지만 37년도 이광수는요. 젊은이들에게 로망, 그다음에 되게 글을 잘 쓰는 문학 오빠인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정춘수 그러면은 베르베르 베르나르 예.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겁니다. 네. 정춘수 목사 같은 경우는 교회 오빠 같은 네.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먹히는 각 분야의 셀럽들을 친일의 홍보대사로 만든 거죠. 이 홍보대사에 나선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주가 돼 있다. 근데 이 홍보대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면적면석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선망의 대상인 종교인, 교육자, 언론인,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분야들이 가장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바로 이 분야에서 권력, 문화 권력이든 교육 권력, 언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권력이 유지되고 있다. 그럼 그 당시 뭐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사들의 사주라든지 이런 맥락들이 지금까지 어찌됐거나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는 네. 걔들이 처음엔 친일하다가 네. 그 다음엔 공산당 찬양하다가 네. 그 다음엔 자유당 찬양하다가 국짐당하고 손 잡고 네. 박정희 찬양하다가 이렇게 쭉 내려온 거네요, 그냥. 이제 그렇게도 또 이제 본 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정확한 지적이신데 이 친일파의 관점을 일본의 관점에서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는 내부적으로 송 작가님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일본인들에게는 친일파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근데 들어서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중에 제가 말씀까지 죄송한데 네네. 우리가 해방 이후에 한 20여 년 동안 사실은 20여 년 가까이 일본하고 교류가 없었잖아요. 네네네. 그랬기 때문에 이 친일파들이 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을 자유롭게 오가거나 통신이 될 때가 아니니까 뭔가 일본에 있는 어떤 세력들하고 규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45년도에부터 65년까지 20년 동안 대사급의 수교는 안 돼 있었지만은 영사급의 교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일본인들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갈 수 있었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영사급 관계는 돼 있었으니까. 영사관이 파견돼 있었습니다. 이승만 때도 대사급이 안 돼 있었던 것이지. 우리 대사급부터 돼야지 수교가 됐다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때가 완전히 일본하고 단교 상태가 아니었군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교라고 하는 것이 대사들이 없는 경우가 단교이고 영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이 일본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교포들이. 우리 교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사전 파견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정식 수교가 이제 20년 후에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 지금 국내에 있는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뉴라이트 학계가
대학이나 교육계 여기에 네네네. 다 영향을 미친다. 네네네. 심지어 요즘은 이제 종교도 네. 그쪽이랑 연결을 미친다. 네네네. 초창기 한국 재벌들은 전부 일본 제품들 받아다가 카피에다가 네네네. 돈 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야, 분야별로 봤을 때 이런 대표적인 행위를 했던 매국노들 누구 짚을 수 있을까요? 분야별로 봤을 때 글쎄요, 그 종교라고 하는 게 과거 그 과거 일제강점기에 종교가 유럽에서나 또는 미국에서 들어온 종교 기독교긴 하지만 나중에 이게 다 일본식 종교 밑에 소속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지부처럼 돼버린 거죠. 여러분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일본의 절들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실상 모든 종교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절이 일제 네네. 시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언제 한번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본 절들 그러니까 뭐 종로나 이런 데부터 시작해갖고 이 전국적으로 한국 사찰들을 좌지우지했었던 세력이 원래는 일본 종교였다는 거죠. 걔네들하고 연결고리가 최근에 윤석열한테도 지금 나타나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교육계로 따지자고 하면 성렬이 아버지가 1호 장학생이라고 할 만큼 어떠한 일본에서의 우리나라 교육계에 대한 지원 교류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네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죠. 일본 장학생 얘기 많이 있었는데 그 사실이겠죠, 당연히. 일본이 일제강점기에도 그런 걸 했었으니까 했기 때문에 일본에 유학 가게 되면 당연히 일본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조선처럼 뭐 초가지만 있는 곳에서 살다가 일본 도쿄 신주쿠 가면은 눈이 돌아가게 돼 있겠죠. 그런 거는 어느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주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죠. 지금 얼마나 주류 학계나 재계나 네. 뭐 이런 쪽에서 네네. 친일파들의 후손들 내는 친일파로 의심되는 세력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그걸 계량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한국 학계에서 보면은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한국 역사학계는 거의 정말 독립이 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분야라든지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향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뭐 계량적으로 몇 %다 어느 대학이 그렇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우시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실은 국민들과 상관없이 친일 행각을 하고 있고 네네. 또 그 외교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굴욕 외교를 지금 펼치고 있는 부분들 안에도 예. 분명히 친일파들의 영향력이 존재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친일파의 영향력을 내가 그 엔화를 받았으니까 친일파가 된다는 것은 아주 그냥 저급한 단계이고 의식적으로 많이 사대주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본에 대한 사대주의가 예. 만연해 있다. 저는 우리 그게 관료나 되게- 재벌층에다가.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사회 진화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다윗의 진화론은 아시지 않습니까? 동물 사회에서 네. 사자와 그 여우가 있으면은 여우는 사자에게 먹히는 것이고 사자는 여우가 여우를 먹는 것이다. 이건 그 자연의 당연한 진리죠. 근데 이러한 동물의 세계에서 먹히는 진화론을 사회에 가져온 것이 사회 진화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한 민족은 강한 민족에게 지배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보다 조금 더 발전한 진보한 민족은 야만적인 민족을 지배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라고 하는 사회 진화론의 논리가 이제 제국주의 논리인데 영국에서 만들어진 이것이 이제 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일본이 그것을 한번 풍미했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세력들이 쉽게 말하면 친일파들인 거죠. 대표적인 게 윤치호 같은 경우인데 윤치호의 경우에는 3.1운동이 벌어지니까 뭐 이완영의 경우에는 3.1운동이 벌어지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해야 된다. 라고 해서 무식한 방법으로 얘기했다면 윤치호는 그보다 한 단계 높아요. 이데올로그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세 부르는 건 맞지 않아. 그냥 우리가 만세 부르지 말고 차라리 일본인에게 호감을 사려고 노력하는 게 차라리 나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세 부르는 것보다 약자는 강자에게 호감을 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사회 진화론이라는 건데 이런 논리가 그대로 지금 저희는 그 작년에 10월에 정진석 발언이라든지 윤석열의 발언에서 읽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친일파인 정한원자의 요시다 쇼인이라든지 무슨 이완용이라든지 그 윤치호라든지 직접 연관이 없지만 이런 생각들이 그런 기저에 깔려 있는데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적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는 그 시스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은 서울법대 나와서 검판사 되고
검찰총장하고 대법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사회 진화론에 노예가 된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인사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을 우리는 철저하게 손을 봐야 된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이 친일파가 되는 게 다 돈봉투를 먹고 일본에 친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친일 사상을 가진 놈들이 대가리에 있으면서 전문 용어 자꾸 나오네요. 점점 성질이 나니까. 네.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뽑아 쓰고 조직을 운영하고 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이따위, 그러니까 그 사대주의적인 일본 위주의 사대주의적 정신을 갖고 있는 시스템들을 장착시키고 네. 이게 계속해서 확산되고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점점 친일적인 부분으로 이게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 농민들 중에 조선시대 농민 평민들 중에서도 본인 스스로는 하루 세 끼도 못 먹는 가난한 농민이지만 자신의 생각은 양반상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정부 여성을 비하한다든지 뭐 장자 중심 생각한다든지 바로 그런 거죠. 자신의 존재와 무관하게 다른 나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존재의 배반이라고 하는 거죠. 월세 살면서 종부세 걱정하는 분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숙자가 이재용 걱정하죠. 네. 예. 최저임금 받으면서 이재용 삼성 주식 걱정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막상 주식도 없으면서 나라 경제 걱정하는 이런 그렇습니다. 이유가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주의적 진화론에 의해 가지고 사회진화론에 의해 갖고 우월한 세대는 우월하지 못한 세대를 잡아먹는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갈 수 있는 상황, 한국보다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건 이제 뒤집어지는 경우도 똑같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진짜 일보 직전에 우리가 정권을 뺏겨버린 거네요. 그렇죠. 네. 참 엄청 아쉽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알겠네. 민주정권이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딱 한 20년 정도만 유지됐다고 하더라도 친일파라고 하는 이 애들이 그냥 돈이 말라 죽는 게 아니라 그 의식 자체가 민족주의적인 게 한국을 먼저 앞세우고 한국의 우선을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해갔을 텐데 이 시점에 우리가 정권을 뺏긴 게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로. 그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그 3.1운동 100주년을 제가 쭉 봤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3.1운동 100주년 열심히 했고 지자체도 열심히 했는데 3.1운동 100주년이 지나니까 하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죠? 예,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하는 지자체가 있었는데 그게 경기도였습니다. 유일하게. 이재명 지사가 있을 이재명 때 도지사 시절에 그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3.1 운동 당시에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 상해 임시정부 답사를 100번을 보냈답니다. 100회를. 저는 그것을 그 계량적으로 본다면 100번 곱하기 17개 광역단체가 똑같이 했으면 17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럼 1700이 되겠죠. 1700명 학생들 중에 한 회에 1700명이 아니고 1700 곱하기 이제 30명씩 간다고 한다면 몇만 명의 학생이 갔을 거죠. 최소 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그것을 5년 동안 했다면 우리 과거에 25만 명 학생들한테 민족 우선주의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의식을 심어줄 교육을 수 있었겠네요. 특별한 예산 투입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 우리 요즘에 학생들 수학여행을 외국으로 하거든요. 우리 때야 거의 반강제적으로 불국사 갔는데 첨성대 올라가고 반드시 갔는데 전 국민이 불국사 가는 없듯이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 수준이 됐으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고등학교 6학년까지 16년 동안 12년 동안에 12년 맞죠? 12년 동안 한 번은 반드시 상해 임시정부를 간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비용이 드는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갔으면 아이들끼리 일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좋은 시기를 저는 놓쳤다고 보는 거예요, 거꾸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쭉 말씀을 들으면서 좀 깨달은 바는 우리는 친일파가 일본을 어떻게든 돈을 받아 먹거나 직접적 일본 사람이랑 연락을 주고받거나 이런 메커니즘으로 해갖고 만들어지거나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렉서스가 좋고 일본 맥주가 맛있고 뭔가 한국에서 나온 의류보다는 유니클로게 나아 보이는 일종의 이제 문화적 잠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조금씩 희석되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이런 애들이 살아날 수 있는 틈바구니를 마련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회사에서 누구 웬만한 분 접대하려면 한식집 안 가잖아요. 네. 일식 가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일식은 고급이고 예. 한식은 평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사대주의적 업자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관되게 그 일본의 경우에는 1890년도에 외교 정락이라고 하는 그 외교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외교 정책을 만든 사람이 바로 요이사 쇼인이라고 하는 그 제자 그룹인데, 사상가죠. 예, 그 제자 그룹 중에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인데, 쉽게 말하면 이토 히로부미 같은 세대들은 뭐였냐, 조선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일본이 앞으로 장차 발전하려면 조선이 힘이 빠져야 된다. 조선이 강력하면 일본은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조선이 힘 빼는 전략이 1890년 공식적으로 1890년도 지금까지 세어보니까 한 250년까지 250년 일관된 동안에. 대한 정책이 있는 거예요. 대한국 정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힘이 세면은 한국은 일본에 항상 칼이 된다. 칼. 단도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도를 보면은 한국이 일본의 목을 일본을 겨누는 노리는 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칼처럼 보인다. 이렇게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이 칼로 만들면 안 된다. 한국은 힘을 빼서 다리로 만들어야 된다. 브릿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륙으로 나가는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장해야 된다. 교두보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것은 정한론이었죠, 250년 동안, 나중에. 250년 동안 갖고 온 일본의 대한 정책인데, 우리는 그 대한 정책, 바뀌지 않은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도 일관된 대외 역사 정책이 없다는 게 문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장에는 이 분단을 극복하는 것, 통일의 경우에도 그냥 우리가 김정은을 좋아서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일본이 한국이 분단되면 될수록 그 기간이 오래일수록 유리하니까. 좋다고 하는 그런 일본의 정책을 생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은 앞당겨져야 된다. 또는 직접적인 통일이 아니더라도 현실적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들과 네. 국가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친일파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친일파를 몰아내는 길은 바른 정치와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정된 자원의 권위적 분배를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600조 되는 예산 중에 K-팝 예산도 중요하지만 역사 의식을 가르친 예산을 얼마나 차기 지도자가 많이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정치가 바뀌고 역사 바뀌고 친일파 정상이 앞당겨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우리 젊은이들이 세월호를 겪고도 국진 팬이 되는 거고, 우리 6.29를 이끄는 넥타이 부대 아저씨들이 지금은 국짐을 70% 이상 지지하는 이직이 되는 이 과정이 결국 문화적인 부분 안에서의 사대주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교육과 미디어의 탓이었다라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자, 앞으로 친일파 척결을 위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해나갈 과제, 네. 어떤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하는 일들은 홈페이지에 보시면 너무나 많은데, 왜 저희가 분주한가? 우리와 같이 나누어서 일을 할 단체가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이죠. 한 군데도? 예, 친일파 청산하는 단체가 있다면 민족문제연구소 말고 그 단체를 지원하시고요. 만약에 그런 단체가 없다면 민족문제연구를 후원해 주시는 것이 친일청산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 마지막 인사 앞두고 시민들한테 하고 싶으신 당부 말씀, 네, 또 뭐 홍보, 네, 광고 네. 자유롭게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그 3.1운동에 대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1운동은 과거에는 왕이 하나였지만 이제 2,500만 모두가 왕이 되는 사회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3.1운동이었다. 그것이 멋지네요. 민주공화국이거든요. 네. 전주희 씨만이 왕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김희, 박최, 정, 송씨, 방씨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민주공화국. 우리 과연 민주공화국이 얼마나 가 있는가. 그 삼균주의 얘기했던 조성 선생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모든 국민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모든 국민은 우유 한 잔씩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미 망명 정부를 꾸리면서도 그들의 꿈은 뭐였냐면 적어도 한국인들은 다 대학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대학 반값 등록금도 가지 못하고 있고, 어느 고등학교는 아직도 교복이라든지 예, 급식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독립운동가의 꿈꾼 나라를 과연 어느 만큼까지 성취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거의 아직도 갈 길이 성취할 멉니다. 뻔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왜 그 원전의 그 목전에서 우리가 무너졌는지, 네. 또 그 반대로 그러한 우리를 무너뜨린 저 세력들은 얼마나 절박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물론 그걸 다시 되돌리려면 우린 그보다 더 독해지고 절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네, 오늘 뭐 특별한 광고 안 하시네요. 네. 민족문제연구소 후원회원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네, 여기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관심과 후원을 알려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주제로 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광복절 수고해주신 우리 방 실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만나뵙겠습니다. 혹독했던 역사의 겨울, 노래는 독립투사들의 힘이었고 민족을 일으켜 세운 빛이었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절규이자 또 기도였던 그들의 노래 들려드리려 합니다. 친구야, 우리 거친 손을 잡고 압록강 삼킬 파도 일으키자. 정의의 횃불 높이 들고서 두려워 말고 앞으로 가자. 함께하자. 지금은 약하지만 더는 억압받고 살지 않을 거야. 힘을 모아 지금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향해 우리 앞으로 가자.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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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하자.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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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부르는 백두산의 소리 들린다. 광명의 자유가 이미 두만강 비추고 해방의 노랫소리 조국에 울려 퍼진다. 아리랑 아리랑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다. 들리는가. 아리랑 아리랑 도동치는 가슴의 소리가 노래가. 두려워하지 마라. 해방의 노랫소리가 울려 승리가 눈앞이다.